2015년, 저는 도쿄의 한 대학을 다니며 일본어 통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유학생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지만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막 나가더라고요. 네, 몰래 번역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번역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헐! 장당 10만 원? 번역료가 A4 한 장에 3만 원인데 무려 장당 10만 원짜리 알바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채갈까 봐 제가 잽싸게 클릭을 했죠. 의뢰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총 17편으로 이뤄진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번역한 내용을 한국 사이트에 직접 올릴 것. 그리고 이 작업을 모두 마치면 성공 보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번역할 이야기의 제목은 이키닌교. 우리말로 살아있는 인형.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괴담사인 이나가와 준지가 알고 있는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 50년 전 그가 한 인형극에 섭외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호기심을 느끼며 의뢰인이 함께 보내온 사진을 열었어요. 바로 이 인형이 괴담의 주인공인데요. 크기가 무려 125cm나 돼서 그런지 네, 맞아요. 진짜 사람 같지 않나요? 네. 아니, 이목구비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네. 눈을 감고 있네.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짓는 얼굴. 금방이라도 눈을 팍 뜰 것 같은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고 바로 타자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키닌교 세 번째 이야기. 자정이 넘은 시각. 이나가와 준지는 심야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 위에 무언가 우뚝 솟은 형체가 보였다. 표지판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표지판 높이까지 올라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저긴 어떻게 올라갔지? 설마 저기서 떨어지려는 건가? 그때 여자의 고개가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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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앞을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그의 차 바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집에 도착한 이나가와 넋을 놓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와 질문을 했다. 당신 같이 온 친구는 어디 갔어? 그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아내가 말했다.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거실을 빙빙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났단 말이야. 한창 번역을 하는데 현관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 딸깍, 딸깍.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마치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누구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 순간 발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 누구세요? 작은 구멍 사이로 밖을 내다본 저는 급하게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에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이 서 있었어. 내가 너무 번역에 집중해서 헛것이 보이나? 아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심호흡을 하고 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다시 번역을 하려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찜찜한 마음에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게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 번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사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응, 언니. 가은아. 엄마가 깜빡해서 지금 돈 보냈대. 언니, 나 번역 알바하잖아. 당분간 안 보내줘도 되는데. 야, 엄마 아빠 알면 난리나. 아이, 그러니까 비밀. 근데 진짜 꿀알바... 언니,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뭐야? 저 멀리 골목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퍼붓는 비에 홀딱 젖은 뒷모습이었어요. 저기 꼬마야! 몇 걸음 다가가자 아이가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뒤를 돈 아이는 그 인형이었어요. 딸깍, 딸깍.
인형이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채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점점 빠르게 그러다 마침내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뛸 때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막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뒤틀린 팔꿈치와 무릎에서는 피가 울컥울컥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인형은 이키닌교. 그 괴담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엄마! 정말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드디어 집 앞. 허겁지겁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어떡해. 열쇠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남학신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가까워졌을 때 간신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번역 때문인 것 같아. 뭔가 단단히 잘못했음을 직감했어요. 곧장 책상으로 뛰어가 의뢰인이 보내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이키닌교 4번째 이야기. 며칠 뒤 이나가와는 인형극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리고 주인공 인형을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빨간 기모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인형은 지난밤 그가 고속도로에서 본 소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5번째 이야기. 그런데 소녀 인형은 오른쪽 팔과 다리가 모두 비틀어져 있었다. 6번째 이야기. 인형극이 시작된 후 조명팀, 미술팀, 음향팀까지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다쳤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모두 오른쪽이다. 아이고 야야. 믿을 수 없는 내용은 계속됐어요. 인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실종되고 집에 불이 나고 심지어 그 가족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인형에 붙은 영혼 때문이라고 했어요. 과거 도쿄 대공습 때 오른팔과 오른발을 폭격당해 죽은 소녀의 영혼이 저주를 내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저주는 결국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안 돼. 아니 번역을 이어갈수록 몸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발이 아프다가 점차 감각이 무뎌졌어요. 설마. 그러다가 얼굴이 왜 이러지? 오른쪽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뒤틀린 채로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에게 번역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늦어서 이제. 근데 어떤 답장도 오질 않더라고요. 이 인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얼굴을 붙잡고 애써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잤을까?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어? 엄마가 자전거에 치였는데. 오. 돌아온 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마의 모습. 엄마는 이마부터 코, 입술, 팔, 그리고 다리까지 거짓말처럼 오른쪽만 다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번역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와중에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며 한사코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점점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잠깐 차를 세우려는데 안 돼!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정신을 차리자 제가 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아닌데 분명히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손까지 흔들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있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요. 차가 뒤집혔을 때 조수석 창문에서 하얀 손이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흔들렸다고 말이죠.
그건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한국까지 쫓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우연이었던 걸까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쪽 몸이 아파온다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여름 방학. 저는 18년 인생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저 구석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굽이굽이 올라 도착한 곳은 여기다 내려놔, 여기다. 허름하고 낡은 주택. 건너편에는 떡하니 공사장까지 보이는 정말 우울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 아유, 잠만 말고, 응? 이거 다 가져다 놔. 우리 다시 이사 가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유, 됐어. 아이고, 언제 채들래? 제가 쓸방이라길래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는데 웬걸? 벽지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쿰쿰한 냄새에 뭐야? 방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 게다가 뭐야? 누가 뭐 신문지를 붙여놨어. 벽 한쪽이 신문지로 덕지덕지 도배가 돼 있고요. 누가 왜 이런 걸 붙여놨어? 벽 가까이 다가가 조심조심 신문지를 뜯어봤습니다. 뭐야? 창문이 있었잖아. 아니 생긴 것도 멀쩡하고 창밖에서도 햇빛이 아주 잘 들어왔어요. 그제야 좀 사람 사는 방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막아놨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당장 짐 정리가 급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정신없이 청소를 끝내고 나니까 벌써 늦은 밤. 이불 위에 눕자마자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러워. 어찌나 크게 울리는지 방 안에 진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야밤에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 방 창문 바로 근처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누구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창문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 못 자. 또다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응? 분명히 낮에는 멀쩡했던 제 방범창이 떨어질 것처럼 너덜너덜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들렸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누군가 이 방범창을 뜯으려고 했던 소리는 아닌 걸까? 저는 겁에 질린 채 다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방에 들어온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재빨리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는데 덜컹거리면서 아무리 힘을 줘도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창문 위로 하얀 무언가가 쓱 올라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남자가 창틀에 붙어서 머리를 박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꿈쩍도 하질 않고 그런 제 모습을 남자가 즐겁게 쳐다보다가 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거예요. 이뻐.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급하게 신문지부터 찾았어요. 다들 나랑 똑같은 거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막아놓은 거야. 창문에 다시 덕지덕지 신문을 붙이는 걸 보곤 어머, 아유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왜 멀쩡한 창문을 막고 그래? 아, 엄마, 이거 귀신 나오는 창문이야. 현지야. 하지만 엄마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하셨어요. 아이고 이사 와서 첫날이라 악몽 꾼 것 같은데. 도저히 믿지 못하는 엄마에게 저는 울며 사정했습니다. 당장 이사 갈 거 아니면 신문지라도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저녁. 진짜 무섭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나가시고 저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창문도 원래대로 다 막아놨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소리와 진동에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곤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마음을 다독이다 보니 어느덧 밤 12시. 아, 깜짝이야.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거겠지. 엄마, 나 지금 가는 길인데 왜? 현지야. 엄마가 화는커녕 넋이 나간 듯 횡설수설하는데 뭐지?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냥 천천히 제대로 좀 말해봐. 나도 봤어. 엄마가 믿기 힘든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 퇴근한 엄마가 제 방에서 마늘을 까다가 아이고 동매워. 아이고 창문 좀 열었다. 아휴 얘는 이런 말 왜 붙여? 아이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봤던 그 남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휙 사라졌다면서요. 이 집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벌써 무당을 불러다 기도까지 했다면서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재촉했어요. 무당이 저를 꼭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이죠. 근처 골목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꾸 희미하게 창문 밖 그 남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차마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앞만 보며 빠르게 걷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집 바로 앞에 있는 코너를 도는 순간 창문에서 봤던 남자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팔을 크게 벌려서 저를 껴안으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지야. 최현지. 야, 정신 차려. 다시 눈을 떴을 땐 마중 나온 아빠가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얘 또 왜 이래?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도착한 집. 엄마 말대로 이미 무당이 도착해 구석구석 부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서자 무당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빤히 노려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여기 붙었네. 무당의 말을 듣자마자 등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지 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그제야 무당이 저를 꼭 봐야 한다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진짜 그랬구나. 집에 지방령이 붙은 줄 알고 다 찾아봤지만 도무지 안 보여서 저를 찾아갔구나 생각했던 거죠.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제사 지낼게요. 제가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볼 테니까 제사 좀 지내주시오. 어허! 딸내미 제물로 바치고 싶은 게야? 제 등 뒤에 붙어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몽달 귀신. 한 번 점찍은 여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악귀 중에 악귀라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함부로 제사를 지냈다간 오히려 이곳에 눌러앉을 구실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당은 살고 싶으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며 한 가지 비방을 알려줬습니다. 네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물건 있지? 당장 이리네. 저는 다급하게 친구들과 나눠 가졌던 우정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총각 귀신에게 제사보다 필요한 건 처녀의 채취가 묻어있고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면서요. 그리고 무당을 따라 골목으로 나간 저희는 손수건을 부적과 함께 태우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 대신 이 손수건을 데리고 가달라면서요. 그리고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해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창문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창문에서 본 그 남자, 아직도 자신의 신부를 찾아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을까요?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평범한 시골 동네였는데요. 영우 씨가 10살이던 2011년,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동네 한가운데에 시골집 문간방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내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연 거예요. 다행이네. 처음에 영우 씨와 사촌들은 와, 슈퍼다! 하고 신나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과자보다는 담배가 더 많고 장난감은 없는데 농기구는 많은 네, 도시랑은 아주 다른 슈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달랐던 건 아주 우중충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을 언제 갈았는지 불을 켜놨는데도 어둑어둑 서늘하고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가, 가자. 영우 씨와 사촌들이 나가려는 순간 깜짝이야. 무뚝뚝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우 씨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영우 씨가 배꼽 인사를 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무표정하게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이 상어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사촌들은 어리둥절해서 저 할머니 이상해 하고 한마디씩 했죠. 근데 이 슈퍼집 할머니 알고 보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외할머니가 이모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슈퍼집 할머니 원래는 도시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살았대요. 거기서 하나뿐인 손녀를 맡아서 기르다시피 하셨는데 뭐 손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을 하나하나 숟가락에 올려주시고 할머니들 정말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손녀딸이 글쎄 차에 치였잖아. 그 뒤로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요. 슈퍼칩 할머니는 상처가 크셨는지 고향에 돌아오시고도 늘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 그래서였을까요? 슈퍼칩 할머니는 손녀와 또래인 영우 씨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하던 영우 씨가 슈퍼 근처로 달려갔는데 애기야, 애기야. 저요? 가까이 가니까 슈퍼칩 할머니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엔 24가지 크레파스가 들어져 있었어요. 한참 전에 산 건지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는 좀 낡았는데 정작 크레파스는 한 번도 안 쓴 새 거더라고요. 애기가 눈이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난 영우 씨가 크레파스를 덥석 받아 외갓집으로 돌아오니까 할머니! 영우야, 그건 어디서 났어? 슈퍼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래? 에휴, 그 할매가 우리 영우가 아주 이뻤는갑다. 그 후로 슈퍼칩 할머니는 영우 씨를 볼 때마다 뽑기 10번 해야 한 번 나오는 어휴. 보석 반지며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며 손주 생각났나 봐.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소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시네. 하지만 영우 씨가 가장 좋았던 건요. 그 슈퍼칩 할머니가 영우 씨만 보면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 씨와 사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슈퍼 문이 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자. 결국엔 언덕 너머 옆 동네 마트까지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쉽네. 나 너무 힘들어. 못 걷겠어. 사촌 중 제일 어렸던 영우 씨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서 사먹자. 그러곤 영우 씨만 남겨놓고 다들 휙 가버리셨어요. 빨리 와.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상 혼자 가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나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괜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고 애써 담담한 척 울창 한마디 꼬불꼬불 헤엄치다. 뭔가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언니 오빠들 따라갈 걸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풀숲에 시커먼 형체가 숨어서 영우 씨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영우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갑자기 단단한 손이 영우 씨를 잡고 쑥 일으켜주는 거예요. 애기 혼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슈퍼칩 할머니였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너 혼자 두고 간겨? 그러고 나서 영우 씨를 이리저리 살펴봐 주는데 팔다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쩌나. 안 되겠다. 애기 분홍색 좋아해? 아니, 갑자기 분홍색을 하면서도?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 위에 이걸 더 입으라면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분홍색 코트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코트에 팔부터 쑥 끼워봤는데 세상에 몸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야 완전. 코트를 입은 영우 씨를 흐뭇하게 보던 슈퍼칩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우 씨가 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언덕을 같이 내려왔을 때였어요. 영우 씨가 자연스럽게 외갓집으로 가는 오른쪽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애기야,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칩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안 가. 할머니가 이쪽인데?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슈퍼칩 할머니는 영우 씨의 손을 더 꽉 잡고는 영우 씨를 말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로. 뭐지? 어디로 가려는 거지? 할머니, 저 이제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잡혀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 순간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슈퍼칩 할머니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리면서 동공이 초점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시원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슈퍼칩 할머니의 손힘이 너무 세서 영우 씨의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공포에 휩싸인 영우 씨는 큰 소리로 울부짖어 봤지만 슈퍼칩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노려보면서 영우 씨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억센 손이 영우 씨를 휙 낚아챘어요. 외할머니였어요. 아유, 할머니가 다행이네. 영우야, 괜찮냐? 아이고 내 새끼. 영우 씨를 등 뒤에 감춘 외할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슈퍼칩 할머니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막 달려들면서 내놔! 아이고 미쳤어. 내놔라. 아이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너무 놀란 외할머니가 슈퍼칩 할머니를 미쳐서 넘어뜨리고 겨우 영우 씨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진짜 그렇게 겨우 외갓집으로 돌아온 영우 씨. 근데 이번엔 영우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야? 영우 씨가 지금 그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지. 외할머니가 찜찜하니까 그거 벗으라고 이리 주라고 하면서 영우 씨를 벗기려고 하는데 찜찜하니까 이거 벗고 자자. 응? 싫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유 벗고 자야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손길을 팍 아유, 뿌리쳤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휴, 얘가 오늘 많이 놀랬는가 보다. 그냥 재워야 되겠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사실 영우 씨에게는 이 기억이 없대요. 그래요? 네, 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영우 씨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는데요. 그날 밤 새벽 5시쯤이 됐을까? 얘가 왜 이래? 영우야, 아가, 영우야. 잘 자는 듯했던 영우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캑캑대면서 심장 쪽을 움켜쥐고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뭐 이래? 갑작스러운 수동에 부모님까지 일어나 영우 씨를 깨웠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유, 얘가 정신 좀 차려봐. 아유, 안 되겠다. 얘 옷 좀 벗기자. 결국 외할머니가 억지로 분홍색 코트를 막 뜯어내다시피 벗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부림치던 영우 씨가 그냥 축 늘어지더니 편한 얼굴로 다시 고롱고롱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옷에 뭔가가 있나 싶어진 외할머니가 그 분홍색 코트를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영우 씨가 꽉 움켜쥐었던 왼쪽 가슴 포켓에서 네모나게 접힌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부적이었어요. 역시. 노발대발한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슈퍼로 달려갔죠. 와, 따지러. 근데 의외로 그 새벽에 슈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은 슈퍼집 할머니가 아니라 도시에 산다던 며느리였죠. 미친 할망구 빨리 나오라 그래. 영우 씨의 외할머니가 화를 내는데 며느리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인 거예요. 뭐야 또? 그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님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뭐야? 저기. 뭐? 아니 이 할망구가 왜 죽어? 왜 죽냐고? 모르겠어요. 유서인지 뭔지 이상한 편지만 남기시고. 며느리 손에 들린 종이를 본 외할머니가 그거를 확 뺏어서 읽었어요. 그리곤 아이고. 그 자리에서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슈퍼집 할머니가 남긴 유서에는, 아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은미야. 할매가 곧 네 친구 한 명 데려갈 테니 영원히 셋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대학교에 복학하게 된 혜원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금 사정에 완벽하게 맞는 아주 저렴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CCTV조차 없는 데다가 위험한데. 건물에 들어서기만 하면 왠지 모를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건물 세입자가 혜원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던 혜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죠. 엄마 가려고? 이삿날 이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온 엄마가 이거 꼭 현관에 붙여놔. 엄마가 어렵게 구한 거야.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아무래도 이 집 느낌이 별로여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미신을 꼭 챙기는 엄마는 당부 또 당부했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밤 12시쯤 혼자 남은 혜원 씨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탁 바라봤는데 누구세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문 밖에서 웬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 밤중에 웬 여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이상하잖아요. 혜원 씨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pit기라고는 하나 없는 낯빛에 움푹 들어간 시커먼 두 눈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가 됐던 일단 여자를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겨우 붙들고 물 없어요. 하고 외치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 혜원 씨는 현관 구멍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서 있던 그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라든지 하물며 살짝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가 않았는데
그새 감쪽같이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죠. 어디 있는 거야? 결국 그날 혜원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못 자. 못 자죠. 어떻게 자요? 하지만 여자의 방문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다음 날 시계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기 무섭게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반복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던 중 문득 혜원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이삿날 엄마가 쥐어줬던 부적. 서랍 속에 박아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빨리 붙여. 다음 날 혜원 씨는 부적을 꺼내서 여자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현관문 밖에 그렇지.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날부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혜원 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시키던 찜닭집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하고 적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보니까 집에 물도 없고 휴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찜닭 시켰지. 먹으려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건물에 들어선 순간 부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현관문 걸쇠까지 모조리 걸어 잠궜어요. 지금 자기를 지켜주던 부적이 없어졌잖아요. 뭔가 금방이라도 여자가 막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아무 말이나 뱉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랑 좀 수다를 이렇게 떨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무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완전 웃겼던 거 알지? 그래, 그날 뒤로 더 이상 안 왔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때 배달 왔나 보다. 잠시만. 눈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고 가라고 적어뒀잖아요. 혜원 씨는 한쪽 눈을 현관 구멍으로 가져왔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였죠. 저기요. 배달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에 배달원이 멈칫하더라고요. 요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배달원은 뒤를 돌았어요. 그냥 받는 게 나으려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가 따라나가요.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배달원한테 붙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떠난 게 분명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혜원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문 밖을 확인한 후 아까 분명 배달원 뒤에 붙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자가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까 문 닫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방금 전 혜원 씨네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배달원이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 한 잔이잖아.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배달원은 사실 그 여자가 불러온 한 패였던 거예요. 결국 위태위태하게 휘청이던 문이 확 열어 제껴졌고 구세주 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알고 보니까 이제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와, 친구 진짜 구세주. 그 두 사람은 경찰차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쳤죠. 사람이야? 사람이야? 10여 분의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 그런데 경찰의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위가? 하고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가 날 무시했잖아. 알고 보니까 여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에 혜원 씨가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 활동의 목적으로 삼은 거였어요. 그래서 입주 첫날부터 혜원 씨를 찾아가 본인 딴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귀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한 혜원 씨가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부적까지 붙여놓은 걸 보고 감히 자기를 잡귀 취급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던 거죠. 그 이후로 집주인을 맴돌며 혜원 씨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쳤나 봐. 그러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 다녀오며 배달을 시켰다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기회다 싶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러다가 배달원으로 위장을 시킨 거예요. 혜원 씨가 현관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혜원 씨를 푹 가위로 찌르려고 막.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방문으로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된 혜원 씨의 첫 자취생활. 종훈 씨는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영화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티켓을 파는 매표, 음식을 파는 매점, 그리고 관객들의 입장과 퇴장을 돕고 상영관의 청소를 하는 플로어. 보통은 이 3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유독 매점 일을 고집하는 형이 있었어요. 네, 디자인이랑 팝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팝콘 맞춰 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맨날 매점 일만 하니까 오죽하면 팝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플로어가 걸리는 날이면 야, 너 매점이네? 응? 아, 뭐야. 형 오늘 플로어네? 바꿔줄 거지? 응? 알겠어. 그럼 내가 플로어 갈게. 오케이. 맛있는 거 사줄게. 응, 형. 핫도그 빼놔줘. 기어코 근무를 바꾸는 거예요. 형이 플로어를 맡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상영관 5관 때문이었죠. 보통 영화관에선 상영관마다 온도 체크를 합니다. 18도 선을 유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상영관 5관에만 들어가면 느낌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체크해보면 정상 온도인데 말이죠.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상영관 5관이 사람이 죽은 곳이다. 영화관 건물이 원래는 상가였는데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원래 있던 상인들이 시위를 했대요. 하루는 옷가게를 하던 한 여자 사장님 차례였대요. 일찍 나와서
좀 쉬다가 나간다는 게 그대로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시비를 안 하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이때다 하고 상가 안을 모조리 밀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상영관 5관. 종훈 씨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심심해서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날은 새벽까지 일하는 마감조 날이었습니다. 플로어 업무는 이렇습니다. 영화 시작 10분 전부터 관객들 티켓을 확인하고 영화가 시작하면 화면이 잘 나오는지, 소리는 잘 들리는지, 또 상영관 안 온도는 괜찮은지 무전으로 보고를 합니다. 영화가 끝나기 5분 전 상영관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영화가 끝나면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시간 맞춰 상영관들을 뺑뺑 돌다 보니까 어느새 그날의 마지막 영화 입장을 돕게 됩니다. 상영관은 5관이었습니다. 하필. 공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티켓 확인 받을게요. 진짜 FPR 7번, 6번. 근데 진짜 무섭다고. 감사합니다. 네. 커플인 남녀 두 사람이 입장한 뒤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료해진 종훈 씨는 슬쩍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웬 여자가 종훈 씨 바로 코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영화 티켓을 슥 내미는데 새벽 1시 25분경 확인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원래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혹시 클레임이라도 걸릴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종훈 씨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걸 확인한 종훈 씨는 사무실에 무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영 영화는 반드시 관객 수를 보고를 해야 됐었거든요. 본체크 무전입니다. 5관 마지막 영화 시작했습니다. 화면, 음향 이상 없습니다. 온도 정상입니다. 체감 온도 조금 춥습니다. 관객은 3명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다른 상영관의 영화들이 끝나고 어느덧 5관의 마지막 영화가 끝나기 5분 전이었습니다. 퇴장 안내를 위해 종훈 씨는 상영관 안을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무심코 객석 쪽을 바라봤어요. 남녀 둘 그리고 여자 하나 이렇게 3명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혼자 온 여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웬 땀을 그리도 뻘뻘 흘렸는지 이마서부터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한쪽에 늘러붙어 있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무섭나? 그러니까. 하면서 슬쩍 화면을 보는데 순간 종훈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본 그 여자 관객의 얼굴이 스크린에 딱 화면 한가득 딱 떠 있는 거예요. 착각인가 하는 생각에 종훈 씨는 곧바로 객석에 있는 여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객석에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니까 그 여자 얼굴이 화면에 계속 떠 있고요. 오, 뭐야 이거? 꽉 찬 채로. 뭐지? 왜 저 여자가 화면 속에 있지? 그런데 다시 객석 쪽을 보니까 커플은 또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여자 얼굴이 영화 속 장면인 건가? 근데 무슨 한 장면이 이렇게 길어? 홀린 듯 그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의 이마 머리카락 사이에서 파란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검붉은 액체.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알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깜짝 놀란 종훈 씨는 그대로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영화가 맞는 건지 아니면 착시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던 종훈 씨가 다시 슬그머니 스크린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종훈 씨 자기 자신.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왼손이 종훈 씨의 양 볼을 뒤에서 꽉 감싸준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듯. 스크린 쪽으로 얼굴을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손가락이 꾹 짓누르는 겁니다. 얼굴엔 온통 파란 핏발이 울퉁불퉁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종훈 씨! 종훈 씨! 종훈 씨! 종훈 씨 앞에 사무실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영화 다 끝났는데 문도 안 열고 뭐 한 거예요? 영화가 끝나다뇨. 불현듯 주위를 돌아보니까 상영관 안은 이미 불이 켜져 있고 화면은 꺼져 있는 거예요. 직원한테 항의를 하기를 영화가 끝났는데도 왜 문 안 열냐고. 종훈 씨가 문도 안 열어주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진짜. 아니 그리고 부전을 왜 안 받아요? 무슨 무전이요? 관객이 3명이라면서요. 아니 티켓 팔린 건 주장인데 다시 확인하려니까 답도 안 하고 말이야.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종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관객이 3명이라고 무전했을 때 분명 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종훈 씨 머릿속에 섬뜩한 사실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종훈 씨 무전에 답하던 사무실 여직원의 희미한 목소리. 오늘 사무실 근무하는 마감조에는 여자 직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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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관을 뛰쳐나왔어요. 그러다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매점에 있던 그 형이 다가와서 종훈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봤구나. 그 여자. 종훈 씨를 혼란에 빠뜨린 의문의 여자. 혹시 오간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던 그 여자 아닐까요?